초대 와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원장님이 너무 소개를 세련되게 해주셔서 그런데 평소에 완전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원래 애들 소수로 가르쳐요. 소수로 이제 비싼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친구 뒤에 있는 저 친구들 이제 그 제자 출신 조교들을 이제 주로 부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교들 학벌이 그거보다 좋죠. 그래서 이제 조교들 불린 애들도 다 이제 원래 저한테 이제 개인 수업 받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페이크빈이죠. 돈 받으면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약간 원장님 말씀하신 약간 교양 있는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점수를 지켜야 되는 얘기만 이제 주로 하게 되고 그게 아마 제 스타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소규모로 하고 이제 올해는 진짜 수험생 중고딩들은 진짜 엄청 줄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시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소영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벌써 두 번째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전에 설명해서 혹시 뭐 했던 얘기를 난 본 적이 있다 하신 분 있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 자, 올려주세요. 자, 독해학 판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하고 관점이거든요. 독해학. 근데 독해학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용을 이해하는 거. 근데 내용이 모든 거 아니에요. 이게 비문학일 때도 있고요. 문학일 때도 있는데 이 내용을 애들이 이해를 하고 그걸 기억해서 답을 고르는 거죠. 답을 1번에서 한 5번까지 답을 OX의 답을 고르는 과정. 이게 독해학 판정입니다. 독해는 사실 이제 지문 단계에서 끝나는 거고요. 판정은 이제 문제 들어갔을 때 문제 선지 단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독해학 판정이라고 제가 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독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제 좀 짧게 얘기해서 하나는 이제 해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언어 이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독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서의 국어예요. 그 애들 보다 보면 얘가 한국어가 되나 의심하실 때 가끔 있으시죠. 이게 이제 해독이에요. 우리 애가 어휘력이 부족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휘력.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문장을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해독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독해에 영향을 미쳐요. 언제까지? 보통은 어릴 때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고3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노래와 같은 소리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애가 자연문에다가 X를 쳤어요. 이거 자연문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자연문 아니냐니까 이게 뭐고? 얘가 어디 상가에 있는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 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네 애도 애들 물어보면 단어가 진짜 이상한 데서 빠져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티가 안 나냐? 내신이랑 이제 모의고사 공부할 때 선생님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지문을 애한테 딱 봐요. 같이 또 설명하고 그래서 애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고. 선생님이 설명한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강사가 대신 설명해 주죠. 그럼 그걸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내신을 써.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문에 있는 단어들은 알겠죠. 근데 자기가 실제 어휘력이 그 문제 풀 정도의 수준이 되냐 안 된다니까요. 얘도 지금 내신도 4등급이고 그 수능도 한 4등급 라인이에요.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초 단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동네 왜냐면 이동네 이제 그거였지. 그래서 다른 말에 그 기본 값 정도 하는 애니까. 네. 그래서 해독이 영향을 미친다. 근데 두 번째는 내용이 해도 영향을 미친다. 근데 오늘은 사실 제가 좀 독해와 판정 얘기는 좀 간략하게 하고 주로 이제 판정 얘기를 문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을 한번 살펴보니까 주로 이제 애들이 점수가 나가는 게 문학이랑 문법이랑 그다음에 화작문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애들이 이걸 좀 공부를 좀 안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문. 그다음에 몇몇 학교들, 저쪽에 이제 중동고 같은 학교들은 이제 독서도 좀 어렵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독서는 이제 어렵게 나오는 건 흔하진 않은 것 같고 일반적으로 점수 나가는 게 이제 문학과 문법인데 문법은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제가 그거 국문학과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래서 제가 저쪽 가서 특강도 하거든요 문법은. 그래서 문법은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소스가 많고 요걸 좀 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제 주로 문학을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독해와 판정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문학을 한번 좀 들어가 보면 이게 붙어있는 세워야고 내신 문제거든요.
내신 문제 여러분 지문집 받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 지문집에서 지문 1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문 1번. 지문 1번 펴보시면 선지만 딱 있어요. 1, 2, 3, 4, 5번 해가지고 5번까지 선지들만 있는데 이 선지들을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그 맥락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문장들이 이쁘다 싶은데 공부를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있죠. 1번 선지 봤을 때 이런 걸 적어야 돼요. 이거의 서술자는 명문의 심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서술하고 여기서 주장한 건 객관적. 보기는 주관적 구술일 거다. 그러니까 객관적 구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3인칭 서술 얘기하는 거고 주관적이라는 건 1인칭 서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지는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호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여기서는 직접 개입했다. 이런 게 이제 어른들 눈에서는 이게 뭐가 중요한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개념이에요. 이거 간접 제시했다는 거고 이거 직접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전달할 때 야, 얘 어떤 애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직접 제시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한 행동이나 대사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 성격을 제시할 때는 이거 간접 제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 제시가 있고 이거 직접 제시가 드러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들이 다 문학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제 공부를 안 한 친구나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냥 줄글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실 이 노란색으로 칙한 부분 요분들이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가르려고 넣어놓은 부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지가 보면 작품 내부에 있다. 작품 밖에 있다. 작품 밖에 있다는 얘기는 3인칭 숫자다. 작품 내부에 있다는 게 1인칭 숫자다. 뭐 이런 얘기예요. 넘겨줘. 이거 넘겨줘. 자, 내신에서 저렇게 나오는 포인트들이 쉽게 말해서 문학 개념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는 오늘 좀 문학 얘기할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 1번에서 5번 선지가 선지 안에 문학 용어가 많이 박혀있어요. 서술자의 시점, 그 다음에 서술 방식 이런 것들이 용어가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 거는 안 들으셨다고 했으니까 이전 거를 좀 쉽게 얘기해보면 독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모순을 찾는 방식으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선천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선지에 얘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개발했대. 그럼 틀렸죠? 지문에서 선천적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타고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학습을 통해서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후천적으로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순 관계니까 그냥 틀려서 틀린 걸 고르면 4번 이렇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독서는 틀린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이 판단이 범주성 판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지금 한 문제 그 지문 2번이거든요. 한번 눈으로 한번 좀 봐주실까요? 잠깐 시간 내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저희가 다 뺐어요. 지문 다 빼고 원래 이 지문이 가의 시점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가의 시점으로. 근데 이걸 나로 바꿔줘 이렇게 준 거거든요. 이 선지가 가의 시점으로 돼 있는데 나로 바꿔봐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혹시 무슨 시점인지 아시겠어요? 가의 시점이 무슨 시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사실 지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볼 때. 근데 이게 왜냐면 예비고일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비고일이라고 해서 문학은 특히.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수업 설명만 끊을까 아니면 그냥 문학을 들어갈까 고민을 했는데 제 스타일상 이제 문학을 안 들어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박태환이라는 작가가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서술자가 있고 전적인데 구보라는 인물이랑 연결돼 있고 구보라는 인물이 화살표로 사내와 최근에게 화살표를 쏘고 있네요. 이게 이제 가고. 나 같은 경우는 박태환이라는 작가가 구보시의 일이라는 작품을 썼는데 여기 서술자가 있고 이 사람이 사내와 구보와 최근에게 화살표를 쏘고 있네요. 이렇게. 이게 평가문제예요. 여기서 여기로 바꾸라고.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서술 시점이 있는데요. 1인칭 시점이랑 3인칭 시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2인칭이라고 얘기하면 이 서술을 하는 사람이 소설 속에 들어가 있어요. 즉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내 주동 인물이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해리포터로 따지면 이제 해리 시점에서 쓴 거죠. 근데 이제 론 이런 애들 입장에서 썼다. 친구 입장에서 썼다.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하죠. 그거 기억하시네요.
3인칭 시점 같은 경우는 두 개로 쪼개져요. 그냥 아예 CCTV다. 인물의 행동들만 보여주고 대사만 녹음해서 보여주고 있어. 이러면 1인칭, 3인칭 관찰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인물들이 하는 생각까지 다 써줘요. 그렇죠? 전적 작가 시점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고인들도 공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본 포인트가 뭔지 지금 감이 잡히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 아니 지금 전적 작가라고 돼 있는데 그럼 3인칭 전적 작가 여기도 전적 작가 아니야? 뭘 바꾸라는 거야? 이 전적 작가 시점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은 뭐냐면 작가가 얘 속마음만 읽을 수 있어. 얘 속마음은 안 읽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문학작품이나 영화는 이런 식으로 쓰였어요. 우리가 해리포터 읽는데 막 볼드모트 속마음 나오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악당들 막 속마음 나오고 총 맞아 죽는데 막 내가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그렇게 막 스쳐지는 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엑스트라나 적대자들은 속마음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죠. 주인공만 보여주죠. 이걸 제한을 뒀다 그래서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제한적 전적. 그럼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나 제한적. 제한이 없는 전적 작가 시점이다. 그래서 고전소설 같은 거 보면 흥부 속마음도 다 보여주고 놀부 속마음도 다 보여주죠. 두 인물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봤으니까. 이게 제한 없는 전적 작가 시점이죠. 자, 다시 가볼게요. 가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구보랑 연동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보가 초점을 잘하는 거예요. 얘 시선으로 사내와 최군이라는 인물을 바라봤다. 라고 주고 있으니까 이게 현대소설이니까 당연히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죠. 이거를 고전소설이랑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는 전적 작가 시점을 한번 바꿔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이걸 도해만 갖고 애들이 풀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죠. 넘겨줘. 자, 넘겨줘. 그래서 이 선지를 보면 훈련받은 눈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고전 필요할 때 당장 이렇게 얘는 해야 되는 거다. 얘는 해야 돼요. 얘는 해야 돼요. 뭐 여태까지는 뭐 내신을 어떻게 어떻게 우기면서 뭐 다가도 내신 망치면 죄송되는 게 이제 선배들의 라인이었다면 얘는 내신 망치도 죄송할 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해야죠. 훈련받은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1번. 이 사례는 내가 1인칭 시점이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겠죠. 이 사례는 내가 이것도 1인칭 시점이죠. 답이 아니겠죠. 3번. 찬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속마음을 못 읽고 있죠. 이거 여기잖아. 맞습니다. 그렇죠? 얘도 답이 아니죠. 답이 4번 아니면 5번인데 5번 가보면 그 사례는 딱하게도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라고 했죠. 모른다. 그러니까 저 사례의 속마음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전적 작가 시점인데 사례의 속마음은 못 읽고 구보 속마음만 읽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이죠. 그러니까 5번 선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를 안 바꾼 거죠. 가 그대로예요. 4번부터 답입니다. 그 사례는 구보가 공손한 척 말하는 것도 모르고 득이감을 맛보고 있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내는 지금 사내는 주인공이 아니잖아. 주인공이 아닌 사람의 속마음까지 읽었다 해서 답이 4번입니다. 자, 넘어져. 자, 지금은 제가 이제 판정의 예시를 좀 어려운 문제로 또 앞으로 넘어져. 판정의 예시를 좀 어려운 문제로 든 이 시험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많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이 시점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공부하는 애들은 다 이런 전적 작가 시점이랑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 아마 집에 가서 물어보면 모르실 거예요. 제한적 전적 작가 시점을 중딩들은 보통 이제 공부하는 고3들은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하는데 이거 짝대기랑 이 화살표의 의미를 현장에서 해석하기 어려워져.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 화살표를 보고 이런 반응해. 이 구보 뭐지? 여기 보면 사내, 구보, 최군이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제한이 없는 전적 작가 시점을 표현하려고 한 거고요. 지금 전적 작가가 구보랑 아예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는 얘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초점하자라고 해요. 얘 속마음만 보여주는 거야. 주인공이고 나머지 애들은 구보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추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이 읽은 다음에 좀 얘기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지문 3번이거든요. 운동주의 병원, 방공원에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없고요. 지문에 가만 있습니다. 운동주의 병원만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를 한번 눈으로 혹시 보고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자, 왜냐면 제가 지금 이거를 이해시켜드려야 제가 왜 이딴 식으로 수업을 짰는지를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짜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만 보통 이제 수업을 했고 걔를 찍어놓는 게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서울과거에 제가 강의했을 때 얘를 찍어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특히 고3 애들 이런 애들은 이미 자기 자존심이 어마무시하고 대부분의 성인들보다 수학과는 잘하셔. 그죠? 대한민국 99%보다 99.9%보다 수학과는 잘하셔. 그러니까 얘들을 이제 국어 가르치려면 지금 국어도 못하면서 자존심 세단 말이야. 얘들 어떻게 가르쳐요? 실력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제가 이제 4월달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 다만 6시에 올라가는데 제가 한 3시에 올려버리거든요. 그럼 다만 올리기 전에 올리고 그치 쪼를 왜 하냐? 애들 찍어놓고 애들 찍어놓고 실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애들이 따라오잖아요. 자, 특히 상위권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짜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주로 다루는 학생 범위가 아니신 분들이니까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왜 끌고 가는지를 이해시킨 베이스가 사실은 원래 좀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권에도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 와가지고 수학을 설명하고 있으면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면 사실 굉장히 막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간추려서 바로 잡아가지고 설명드린 게 바로 뭐예요? 독해와 판정이에요. 독해와 판정이라고 쓴 이유는 이 두 개가 별개의 과정이라는 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독해는 우리가 지문을 못 읽어요는 다 독해예요. 우리가 지문을 읽었는데 엄마 나 지문의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 답이 안 나와. 판정. 이 두 개를 따로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따로 가르쳐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제가 서울과거회를 4월달에 서울과거회를 받았을 때 이 4월쯤에 들어오는 이유는 애들이 이제 정시 각인지를 재거든요. 얘들이 한 80등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수시로 서울에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각인 재고 이때쯤 이제 정시 정파가 돼가지고 이제 강제 정파가 되면 이제 보통 튕겨져 나오는데 제가 요 수요를 배웠던 거죠. 근데 얘들 이제 가르칠 때 4월에 받으면요 보통 이제 그 수능을 망해요. 11월이니까 너무 짧잖아요. 로딩 기간이. 제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만 가르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채점. 애들이 답을 고를 때 논리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답을 고르는 논리에만 피드백을 줘도 얘가 이제 9월달에 한명 예를 들면 제 조교 한 명 이제 겨울방학 때 따라다니는 조교가 서울과거 출신에 서울대거든요. 근데 얘가 9월달에 3등급이었어요. 수능 때는 98점으로 대부분 받고 끝냈는데 이 단기간에 뭘 했냐? 물론 애가 머리가 좋죠.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데 이 판정 과정에만 집중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1번 왜 골랐니? 2번 왜 골랐니? 3번 왜 골랐니? 4번 뭐가 틀렸니? 근거 어딨어? 지문에서 찾아와. 요만 무한 반복해서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에는 판정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판정을 왜 해야 되냐? 안타깝게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당장 승부를 봐요. 얘들 뭐 재수하고 이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기를 수 있는 능력은 좀 뒤로 던져놓고 앞에서 내신 치다가 내신에서 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안 나올 것 같으면 능력 좀 길어가지고 재수학원 바뀌어가지고 능력 좀 길어가지고 학원 대학 가면 요 패턴이 깨졌잖아요 지금. 1-1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1부터가 이게 양으로 밀어붙이면 여태까지 내신 어떻게 했냐면 제가 다음 한번 얘기할 건 없지만 여태까지 내신하는 방식은 지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문. 그 다음에 애들이 이해를 시켜. 어떻게든 반복을 통해서. 안 되면 뭐 직전 보강하고 뭐 직전 보강을 또 떼고 보강을 떼고 여기다가 클리닉을 넣고 이래가지고 지문을 막 뇌에다가 쑤셔 넣은 다음에 애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틀리면 어디서 틀려요? 선생님이 말했던 대로 안 냈어. 선생님이 뭘 바꿔요? 선지, 구성, 그죠? 조금만 바꾸면 애들이 점수가 확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쉐이킹하다. 왜냐면 답 고르는 무슨 과정? 판정 과정을 애한테 맡겨놨어요. 판정은 애가 강산 지문 설명하고 애가 이해할 능력도 안 돼요. 지문을.
이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용을 씹어 먹혀서 가르친 다음에 판정은 시험장에서 애한테 던져놓는 거죠. 저는 요거를 좀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초반부터 판정을 가르쳐서 애가 바라보는 선지를 바라보는 안목을 좀 길러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학부모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좀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된다. 아주 간략하게 몇 지문이라도. 자, 이 보기를 보면요. 가나의 화자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이거 키워드예요. 이런 거 다 개념이에요. 성찰적 태도라고 해요. 성찰적 태도.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비문학이라는 건 모순이 딱 있다. 선선적, 학습 이렇게 딱 모순이 발생해요. A와 다리. 그런데 문학은 무슨 성 판단이냐면 범주성 판단이에요. 범주성. 이 정도는 성찰적 태도 객관이라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애한테 너 들어와서 반성 좀 해? 라고 얘기했는데 애가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단에 그게 반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반성의 범주와 애가 생각하는 반성의 범주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성찰적 태도가 어느 정도구나라는 감이 좀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이 보기는 좀 쉬운 게, 좀 쉬운 보기를 갖고 온 게, 아니 내가 준 거죠. 얘는 성찰했다. 화자가. 그 다음에 공감했다. 이것도 태도죠. 가해 화자는 뭘 봤냐면 병원에서 본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고, 이 여자의 아픔에 비추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며, 성찰의 내용도 좋네요. 여자도 아프고 나도 아파. 그 다음에 소망에 공감한다. 나의 화자는 여기서부터는 칠 때는 문제를 줄 때는 안 읽어야 돼. 왜냐면 가해 화자에 대한 내용을 읽고 넘겨주고 바로 가지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지문으로 들어가면 내용 제가 그냥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시간 있는데 살균한 것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그대로 더. 여러분 질문 있으시죠?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날개를 놓고 일광욕을 한다. 이 젊은 여자가 아픈 여자겠죠? 얘를 관찰하고 있고, 가슴을 앓는다니 이 여자를 찾아오느니 나비 한 마리 떴다. 이거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고독하다고. 슬프지도 않은 삶을 하면 바람조차 없다. 여러분들. 이게 다 건너뛰고요. 중요한 거는 얘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소망을 했다. 회복되기를 소망했다. 보여주고. 자, 이래놓고 이제 문제를 풀라고 제가 갖고 온 건데, 이 판정 과정이 어떤 건지를 좀 맛을 보여드리려고. 여자를 관찰했다고 그랬죠? 1번 서지가 보면. 이거 보기에서 관찰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하위권 애들이 헷갈리는 건, 대상을 인식하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시에 쓰면, 무조건 대상을 인식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대상을 인식했으니까 시에 쓰지. 시는 세상에 대한 타자의 의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1번 선지는 가는 맞아요. 2번 선지가 보면 가해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 여자의 처지. 이거는 이제 시의 내용이죠. 처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다는 복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된단 말이에요. 3번 선지가 치는데 이 여자를 관찰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 공감을 해주고 있는데, 공유라는 단어가 틀린 거예요. 공유. 공유가 다른 말로 하면 3호 작용이거든요. 이 여자랑 뭔가 말을 하거나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전혀 없고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웃이야. 스산다. 딱 넘겨주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갖고 온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건 19번입니다. 19번. 자, 제가 지금 앞에 문제를 왜 풀어드렸냐면, 20번 문제는 제가 문제풀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기를 읽었어요. 가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를 간략하게 읽고 바로 20번 문항을 알리거든요. 20번은 어떻게 날렸냐면, 틀린 게 하나가 있잖아요. 틀린 거 찾아가지고 20번을 날려버린 다음에 바로 19번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19번 가보면 19번 선지 요 구간이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것들, 이게 다 판정해줘야 되는 문학 개념어들이에요. 요런 거.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요 선지들은 하나씩 제가 날려볼게요. 자, 천천히 갈게요. 여기서부터는. 자, 가와라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서 4번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역동성 그러면 동작이 막 살아나는 거지. 근데 지금 아픈 여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동적이면 돼요. 그렇죠? 요거 나라고. 2번 선지가, 자, 2번 선지. 가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일상을 벗어난 공간과 대비해서 일상의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애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병원에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여기 일상을 벗어난 공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내가지고 많이 낫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픈 여자한테는 일상이 아닐까 병원이? 그러니까? 그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맞지 않아 보이는 논리로 평가가 될까요? 모델을? 이게 아니겠죠. 지금 물어본 포인트가.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일상을 벗어난 공간에 꽂힌 거야. 이걸 물어봤을 것이다. 근데 이거는 여기서 물어본 포인트가 아니었고요. 여기서 물어본 포인트는 공간의 대비, 공간. 병원이 일상이냐 아니냐 갖고 해설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좀 포인트에서 벗어난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간의 대비는 딱 떨어지거든요. 우리가 공간을 대비한다면 공간 최소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 되죠. 지금 공간 뭐 나왔어요? 그럼 공간 대비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나와요. 공간. 자, 상위권 애들이랑 하위권 애들이랑 임원을 똑같이 지켰다고 칠게요. 근데 어떤 애는 와가지고 야,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네. 2번 선지를 날렸어요. 얘랑 야, 공간의 대비 2개 대비 하나밖에 없잖아. 해가지고 날린 애랑은 실력이 하늘 따라서야죠. 그러니까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그거 풀면 다 알겠는데 속도가 모자라. 속도가 부족해가지고 막 지문을 못 읽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실력이 뛰어난 애들은 시간이 모자랄 리가 없어. 지금 뭔가 이상한 거 읽고 푸는 거야 얘들 지금. 이런 거 판단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평가에서 딱 주는 키워드가 아닌 것들은. 아니 공간의 대비 얼마나 빨리 판단이 돼요. 이게 키워드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2개잖아. 근데 제목도 병원이고 병원에서 벌어진 얘기니까 공간의 대비는 아니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판단을 안 하고 여기를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아, 병원을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나? 다 날아가는 시간이죠. 문제 푸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인식하고 답을 고르는 걸 판정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판정 과정 문제가 풀려요. 자, 이것도 지금 가만 판단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이것도 애들 가끔 제가 이제 모든 과정도 받아요. 모든 과정도 받는데 얘는 진짜 아스트라는 대답을 하거든요. 이런 거. 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여자가 낫기를 소망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개념으로 기대라고 그러죠. 기대.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대해주라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애를 기대해주라 그러지 않죠. 대학 잘 갈 확률이 높은 애를 기대해주라 그러죠. 소망은 확률이 높아야 돼요. 아니 제가 로또를 하고 그걸 소망할 수 있어서 확률은 거의 없죠. 거의 0에 수렴하지만 그래서 소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망과 기대는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는 맞아, 여기 써있는 거 기대 맞아요. 그런데 이 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의 병이 낫기를 소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날아가는 거예요. 어렵죠? 4번 가보면 4번은 안 풀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건 가시인데 여기 나에 대한 얘기 있잖아. 그래서 몰라. 5번 가보면 계절의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또 그래. 어떤 애가 네? 금자나 저 레시피 때 배웠어요. 뭐라고? 금자나는 7월에 8월에서 피는 꽃이거든요. 계절의 상징성이 있네요. 여름이네 라고 하면 그 평가원에 금자나가 언제 피는지 외우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자나가 언제 피는지 알고 있는 너무 서울에 가고 그 금자나가 언제 피는지 모르는 건 생명과학 시간, 생명과학도 요새 이런 시험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자연교감 뭐 이런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거 웃기죠? 계절의 상징성은 명백해요. 명백하게. 계절을 사용해서 계절의 상징성이 중요한 식으로 딱 티가 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계절의 상징성이라는 범주성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시에서 계절의 상징성을 물어보는지 이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단어에 꽂혀.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막 상상해. 뭐라고? 금자는 어떻게 피지? 그래서 막 집에서 물어볼 수도 있죠. 엄마 금자는 어떻게 피워? 아, 이것 때문에 틀렸잖아. 이것 때문에 틀린 게 아니죠. 계절의 상징성을 물어보지도 않은 시에서 혼자 상상하고 있었던 거니까 일단 아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가 다 나가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고 제가 지금 풀이 과정을 적어드렸는데 보기에서 가를 읽고 가시 읽고 그 다음에 20번 풀어버렸고 가갖고 19번도 지금 가갖고 풀어버렸죠. 이게 이 세트가 지금 20번 19번이 끝이거든요. 다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실전을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빨리 못 풀고요. 애들을 위해서 배우자. 그래서 애들 중에는 빨리 푸는 애들, 빨리 푸는 애들 있어요. 한 10분? 누가 답변도 10분? 이런 애들 있어요. 문학을 10분 안에 풀어보면 무슨 마법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신문지 읽듯이 책 펴놓고 수능 날에 비문학 읽을 수 있죠. 비문학에서 틀리겠어요. 아니, 다른 애들보다 이미 시간을 한 20분 이상 먹었는데 여기다가 30분에서 한 50분 동안 비문학을 보고 있는데 얘가 비문학에서 점수가 나가고 있냐고요. 천천히 보고 있는 거예요.
문학은 시간을 다루면 끝도 없이 다룰 수 있어요. 왜? 문학은 뭐의 영역이니까? 판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문학을 그러니까 왜 내신 때 애가 국어를 잘했는데 분명히 재보면 내신 때 내신도 1.1이고 막 1.0이고 막 이럴 때 쟤는 왜 수능이 무서워가지고 최저인 학교를 못 쓰냐? 엄마 나 수능 국어는 도저히 못 칠 것 같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내신 공부할 때 국어는 거의 다 이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지문을 외우게 시키라니까요. 수많은 모강들이 뭘 외우는 건데요? 애가 지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강사가 씹어 먹여가지고 어떻게든 지문의 내용을 외우게 하고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류는 전부 다 판정이라니까요. 사물의 역동성이 맞는지, 공간의 대비가 맞는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맞는지, 이거 뭐였고, 개설의 상징성을 물어보는 신지, 이런 거를 OX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됐죠? 판정. 그리고 이 판정 얘기를 하면, 판정이 뭐가 쓸모가 있는데 판정을 하냐. 판정 엄청 중요하죠. 그럴 때면 어떤 사람이 암의 정의를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사 활동 바로 할 수 있어요. 뭐, 라이센스 나오겠지만. 그렇죠? 아까 경력을 좀 오래되신 분이 딱 보면, 이거 찍어봐야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판정의 경험치가 분석됐기 때문에 증상만 딱 듣고도 어디 보내야 된다는 판정이 되는 거죠. 이해는 의대생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의대생한테 수준 받지 않잖아. 이해는 내용을 아는 거고, 이게 암의 정의고, 암은 이렇게 생겼고, 블라블라 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 판정은 경험치를 누적시켜가지고 이 환자를 어디 보내야 된다고 바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이게 판정이라니까요. 그럼 누가 수능 같은 이 국어, 시험용 국어죠? 시험용 국어의 프로는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판정이지. 이 판정의 달인들이 결국은 시험장에서 안 떨어요. 왜? 담는 기계들이니까. 이해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박살납니다. 왜? 이해라는 걸 뭘 요구해요? 마음에 여유.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남들 이해가 가요. 심리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죠. 근데 내가 19살이야. 나 처음 큰 시험 처음 봐. 근데 여기 보면 모르는 애들 막 잠깐 앉아있고 막 감독관 선생님 막 이렇게 막 눈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특히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겠죠. 아침에 그날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험장에 앉아가지고 해결이 없어져.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는 의대를 못 가는데. 야 마음 편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봐. 이해해봐. 이해가 가겠냐고 이해 못속에.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강사들은 이제 구조독해가 사기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지 제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실전에서 고3 때 저도 고3 때도 국어 백장이었는데 고3 때 저 무슨 안 했어요. 그냥 깡으로 읽고 풀었어요. 깡 그대로 읽고 그대로 푼다고 해서 이제 다대편들이 그게 북이라고 해요. 그 밥을 이렇게 쪽이나 싸우는데 이 사람들 말을 이해하죠. 이거 풀면 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이 사람들 말은 왜 이걸 왜 만들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왜 만들었냐? 현장에서 안 읽히면. 현장에서 안 읽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 이거 왜 못 읽어?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마음에 여유가 있고 11시에 커피 마시면서 이걸 읽고 있지만 얘는 지금 시험장에서 애들 막 닭장 같은 데 앉아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시험을 치면서 해결을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떨어지면 나는 뭐 19살인데 인생에 뭐 최악의 수기를 두게 될 거야. 머릿속에 온갖 감상이 다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점수의 안정성이 확 떨어진다. 이게 시험용 국어의 특징이에요. 근데 뭐 고1 때부터 판정을 연습해야 되냐? 그쵸. 중요하죠. 왜냐면 무슨성 측면에서 안정성 측면에서 이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단기 과외 같은 거 받았을 때 4월에 서울 과거 애들 받았을 때 이거 서울 과거 애들은 제가 사실 처음에는 받았다가 좀 감뒀어요. 한 5월쯤에. 왜 그러냐면 부담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얘는 그렇지 못해서 다 서울대 가요. 한 명은 이제 의대 붙었는데 엄마랑 싸우고 서울대 갔고 한 명은 한의대 갔거든요. 이런 애를 받아요. 제가 얘는 다 1등 일단 얘 98점이라고 얘가 96점이 나왔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오면 괜찮아요. 근데 한 명이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전화는 기본이고요. 오늘 서울과학고 애들을 받아서 이거밖에 못 만드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잘 보내봐야 본전. 못 보내면 폭탄이죠. 근데 4월에 들어왔어. 그럼 저도 이제 시간 계산이라는 걸 해볼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성적을 해요? 의사가 있죠. 근데 엄마들 되게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야. 왜냐면 서울과고 들어가가지고 얘가 80대 안에 못 들었지만 집안의 자랑이죠. 그렇죠? 엄청 똑똑한 애들, 동네에서 1등하고 잘하는 애들이잖아. 얘를 제가 망쳐놓는다는 느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 이제 직원 안 받아요. 지금 안 받는데. 이런 애를 받았을 때 제가 그래서 구현시책으로 내온 게 딱 하나 가르치죠. 판정만. 그래서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켰어요. 얘가 이제 제 조교인데 98점인데 얘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국악에서 내용을 채워라. 나 너한테 지문 안 가르친다. 지금 못 가르친다.
나는 4월 달부터 11월까지 숨쉬는 애한테 지금 설명 못한다. 뭐 이거 할 건가?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협을 봐가지고 4월 달부터 여기 두각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들으시고 저는 딱 하나만 했습니다. 편점. 비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판정을 올렸기 때문에 정답률이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제가 이때 이제 애들 경험치를 통해서 누적을 통해 가지고 배운 거고 판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판정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나만 드려볼게요. 딱 한 질문. 정찰의 가정교육이 11학년에서 누가 보면서 38에서 40%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풀어보실까요? 지문 4번. 지문집 가보시면 지문 4번을 샤프 받아서 푸시던가 아니면 눈으로 푸시면 좀 안 풀리실 거예요. 38, 39, 40번을 제가 정확하게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엄마들은 못 푸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엿었다 그러면 좀 애를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게 지금 넘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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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겨줘. 자,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어렵죠? 어려운데, 자, 여러분 보니까 이게 쓱 가는 보니까 지문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써보시면 지문을 읽지 말자. 눈치를 챙기자. 이 사람이 지금 판정을 해가지고 뭐 애들 성적 올렸다 뭐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문을 읽을 일은 없잖아요. 이것도 그냥 판정으로 끝나는 판이에요. 이 세트 등장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신났죠. 왜냐면 이 지문은요, 지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제만 판정하면 세 문제가 다 풀리고 지문 전체를 안 읽게 돼 있어요. 설계가. 그럼 여기서 시간을 세이브하죠. 이걸 바탕으로 어디다가 몰아박으면 돼요. 없어요. 재밌죠? 자, 보기 40번 문제 보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의 서대부들은 다시 볼게요.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보여된 것을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뭐 이런 거 좀 저와 같은 미출을 볼 것 같아요.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는 거고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서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 건 한편이죠. 이 사람이 데뷔한 적이죠.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해서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자, 여기서 개념어 대비시키는 거 혹시 보이세요?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대부분 시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관념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매화 그러면 막 지조 절개의 상징이, 소나무는 막 선비의 자세, 대나무는 대쪽 같으니까 막 선비의 자세가 돼서 4문자 말했잖아요. 그쵸? 그게 관념적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시에 매화라고 썼으면 이 매화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어요. 관념적인 겁니다. 근데 관동별곡은 누가 썼어요? 정철이. 놀고 있을 때, 써줄 때 쓴 거죠. 써줄 때 써돌아다니면서 얘 관찰사였어요. 써돌아다니는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임금이 정철 하도 술친구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철을 관찰사로 만드는 대단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관동지방 관찰사로 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쓴 게 뭐예요? 관동별곡이죠.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무슨 논리예요? 그렇죠. 피해인거는 가서 보고 쓴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현실에서 발견해서 사실감 있게 묘사했다. 맞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 똑같은 얘기예요. 뭐 사회적인 책무를 뭐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 뭐 이런 거 분류하겠죠. 이거는 얘네도 한 거고 정철도 한 거야. 형들도 술을 많이 먹었다 끊이지 썸니까. 자, 정도였어요. 자, 이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기 읽고 보통 이제 애를 보고 선지를 내려가라고 해요. 내려가고요. 뭐 이렇게 돼 있죠. 혈망동을 천만겁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자, 끊어서 선지 있는 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집에 와서 바로 장난쳐갈 수 있습니다. 얘들한테. 앞에 끊어요. 끊으면 여기까지는 본문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혈망동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까지는 이제 시의 내용이겠죠.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투사하는 것이고 이건 해석이죠. 그러면 시간은 다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해석에서 나와요. 앞에 건 그냥 그대로 바꿔요. 시에서. 바꾼 다음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네가 판단해봐 이렇게 물은 거고.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 이거 되겠어요? 굽히지 않는 존재? 이거 되겠죠. 군가, 선비. 그러니까 보기에서 이게 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 건 하나예요. 이게 굽히지 않는 존재가 여기에 해당이 될까? 그래서 될 것 같은 데면 돼요. 지금 왜냐면 이게 확장적 해석이기 때문에 이게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될 것 같은데?
즉 나렉스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틀린 거 찾는 거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개심대에서 저기만 터내는 인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까지 시에 나온 내용이죠. 작가가 자신을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인 친구를 인식하고 있는 거. 일단 거기서 사회적인 친구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정착이 관찰사인데 사회적인 친구를 인식했겠죠. 근데 인과를 만들겠다 정도 해석하면 되는데, 인과를 만들겠다, 인재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 인재 양성. 그럼 인재 양성이 사회적인 친구 아니에요, 자기? 될 것 같은데? 맞지. 중형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까지가 이치의 내용이죠. 자연의 의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자, 스톱.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라고 되어 있죠. 아까 거기에서 하늘의 이치라는 말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사회에 있다 이거야. 자, 보기 다시 가볼게요. 보기 가보면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이라고 써있네요. 소설 자연의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것을 보았다.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사회 랑 이거 모순 아닌가? 모순? 그래서 다 3번이죠. 이해가시죠? 모순 찾았죠?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풀면 얘가 훌륭히 자라서 재수합니다. 자, 얘 무슨 풀이 자체 맞아요. 그리고 해설책 보면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많고 이거 왜 잘못된 풀이에요? 저 지금 판정을 안 했잖아. 일식 뭐였어? 그냥 보기랑 사실관계 일식 무일식 그렇죠. 수능이 선지가 몇 개냐면요 45문항인데 하나당 5개씩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하잖아요. 그럼 225번 합니다. 80분 동안 지문도 있고 내신도 여기서 빡빡하게 돼 있어요. 내신도 이게 속도가 붙은 애들 아니면 시간 안에 풀기 좀 쉽게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면요 얘는 다 사실관계로 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집에서 얘기해요. 시간이 모자란다. 나 국어 잘하는데 시간이 모자란다. 그걸 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를 못하니까 시간이 모자란다. 사실관계로 푸는 거 괜찮은 습관이에요. 언제까지? 2등급까지. 내가 인생의 목표가 2등급 받아가지고 서울 근처의 대학을 가보는 거다. 괜찮아. 이렇게 쭉 가르치면 돼. 이것만 잘해도 그래도 2등급까지는 가요. 요새 워낙 못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문의 내용을 일치 불일치로만 딱 푼다. 그러면 한 82점 라인에서 한 86점 라인까지 시험이 어렵게 기도하면서 2등급 받아가지고 대학 가면 되죠. 그런데 다시 어디에 줘? 이 4. 정확하게 틀린 구간은 3번이 다른다. 답은 맞아요. 3번 답은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아까 제가 잘못 풀었다고 했죠, 이게. 잘못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답은 맞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그리고 얘는 집에 가서 리뷰하면서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맞았는데 잘 풀었네 하고 리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3번 선지에서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인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 누가? 자연의 비가. 봐봐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이 있어요.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을 줄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줄까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딱 하나 돼요. 캐대시에서 환영 파괴가 돼. 소극동 비둘기가 뜻이니까 내가 알던 소극동이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는 관계지 고전에서는 전부 다. 이게 뭔데 영향을 줘요? 뭐 어떡할 건데? 사가지고 벌목이라도 할 거야 이 정도? 지금 보면 자연의 미가 주어인데 인간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줘야지. 그래서 이건 맞지만 이건 틀렸기 때문에 그냥 3번이다. 쌤, 아까 그냥 사실관계 일치로 푸는 게 쉽지 않나요?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풀이는요, 얘가 문학에 대한 이해로 푼 거예요. 얘가 문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이해가 높은 애죠? 그러니까 저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딱 읽었을 때 고수들은 고수리네, 말도 안 되는 거네. 3번. 이렇게 푸는 반면에 아까 걔는 보기랑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긴 이렇게 써있는데 얘는 이렇게 써있네. 얘 글자 수준에서 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다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이 한참 걸리죠. 그래서 3번은지를 지금 방금 판정한 방식으로 푸는 게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넘겨줘.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39번 문제를 가보면 이것도 막 읽고 풀게 돼 있어요. 봉오리가 부용을 듣고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블라블라 표현하겠다. 근데 제가 선지문을 한번 지금 밀어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해도 예보가 잘 풀 수 있어요. 봉오리를 부용을 꽂고 백옥을 붙은 듯한까지는 시의 내용 그대로 갖고 오겠죠.
뒤에가 판단을 물어보는 거겠죠? 뭐라고?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자연의 연속성을 표현한다. 대상의 공자감을 표현한다.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겠죠? 봉우리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했다가 4번이고요. 5번은 유사한 동사구조의 나열을 통해 봉우리의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했다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아까 보기가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39번을 푸는데 40번의 보기를 바꾼 거예요. 내신에서는 이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평가원이나 모든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 짓을 됩니다. 보기에서 지금 주는 해석이 맞는 해석이에요. 지금 보면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관념적으로 씻었는데 관동묘국의 작가는 사실감 있게 씻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다시 선지를 봐보시면 1, 3, 4, 5번 선지는요.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 웅장한 느낌을 표현, 동물의 역동적인 느낌을 표현, 다채로운 면모를 표현은 전부 다 시각이에요.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체적인 장면이지. 근데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얘랑 달리 관념적으로 씻었다고 그랬죠? 2번 봐봐요. 자연의 무슨 성을 표현? 영속성. 영속성 눈에 보여요? 영속성, 영원성 이런 거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관념적이야. 그러니까 2번 선지만 관념적인 선지고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거냐면 1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다 구체적인 소재로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의 출제 의도를 읽거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낸 거는 애당초 지금 이걸 활용해서 풀라고 낸 건데 애들이 1, 2, 3, 4, 5를 다 뒤져도 풀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는 이렇게 세련되게 설계를 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뭘 못 풀지. 근데 국어는 몰라도 찾아가면 풀 수 있어요. 대신 뭘 엄청나게 하게 시간. 그래서 결국은 다 못 풀게 하고. 그래서 정답률을 계산하는 게 국어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애들이 제일 마지막에 푸는 지문이 보통 정답률이 제일 낮습니다. 못 푸니까. 그래서 뭐 올해 수능 뭐 과학 지문이 제일 어렵다. 과학 지문 정답률이 제일 낮으니 애들이 과학을 제일 뒤에 푸는데 못 푼 거지. 못 푼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 지문은 항상 정답률이 제일 높게 나와요. 왜? 안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1, 2, 3, 4, 5랑 2를 뒤져도 풀리긴 풀려. 근데 애당초 의도는 뭐예요? 지금 명백하잖아. 얘만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 영속성이잖아. 얘는 막 웅장한 느낌, 역동적인 느낌, 다채로운 면모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얘는 시각, 얘는 관념. 넘겨줘. 자, 제가 지금 두 문제 풀었어요. 지금 지문은 손도 안 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관동별곡을 푸는데 관동별곡을 누가 썼는지 어떤 맥락인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냥 선지 받고 싹 풀리는 세트예요. 자, 갈게요. 금강대에서 지연대로 이동하면서까지는 시 내용이겠지. 자연에 대한 화자 이중적인 태도? 헛소리네. 이거 왜 헛소리예요? 자, 종교 1등 얘기합시다. 이거 왜 헛소리예요? 자연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라고 얘기하려면 자연을 싫어하는 태도도 있어야 되죠. 아니, 내가 친구를 갖다 놓고 야, 너 되게 남자답다 라고 얘기하고 친구 뒤에서는 야, 근데 쟤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이중적이야. 이거 칭찬이잖아. 좀 맥락은 달라도. 이런 사람 보고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가 칭찬이면 하나는 욕이야. 이중적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모순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자연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라는 거 고전시가에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헛소리 해봐서 넘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미지의 대립이 있는지를 판단해봐야 되고 내적 갈등이 고조되는지 판단해봐야 되고 두 개나 있네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겠네. 이거 다 확인해봐야지. 개심대에서 선경호장의 방식으로 답이네. 바로 3번. 왜 다 바로 3번? 이거 왜 바로 3번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철이. 정철이 돌아다니는 지방이 반동지방이죠? 여기 돌아다니고 쓴 거니까 무슨 문이라고 했어요? 기행문이라고 했죠? 기행문 뭐 해야 돼요? 선, 경, 후, 정 해야 되죠? 지금 선경후정이라고 쓴 거죠? 지금 뒤에 말은요.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선경. 그에 대한 답은 후, 정.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 선지를 정리하면 개신대에서는 선경후정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개신대가 아니라 불성대면 선경후정 없어요? 금강대면 선경후정 없어요? 아니 이게 기행문인데 어떻게 안 가봤어?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3번이에요. 틀리고 있는 거야. 나요. 이렇게 판정을 잘하면 지문의 중요도가 훅 떨어집니다. 근데 애들이 판정할 능력이 안 되니까 허구한 날 비문학 지문이랑 문학 지문 들고 시간 있는 대로 갈아놓은 성적은 안 나와.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판정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냐면 제가 판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대부분 판정을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잘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데 왜 안 하냐? 중요한데 왜 안 하냐? 저도 남들 하는 것처럼 독해는 다 하죠. 그래서 독해는 좀 많이 갈 거고요. 자, 넘겨줘. 이 김수영의 사연이라는 시인데요. 지금 5번 보시면 이게 단순 내용이에요. 김수영 씨가 제 활자를 보니까 야, 활자는 하늘 아래서 자유를 말하고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있다고 살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죠? 얘는 말도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찰. 아, 왜 난 왜 이러고 살지? 야, 네가 날 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줄래? 뭐 이런 구조야 지금. 넘겨. 넘겨. 자, 여기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시의 해석은요. 뭐 애들 말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드리려고. 근데 코걸이, 귀걸이가 법칙은 있으니까 뭐 기본 골격은 바꾸면 안 돼. 이게 기본 골격이에요. 화자가 글을 읽으니까 얘는 자유를 막 얘기해. 근데 나는 자유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성찰했어. 끝. 이걸 뭐로 생각 해석이라고 그러냐면 시의 내재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다 가르쳐요. 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네 누가 가사드리면 다 가르칩니다. 이 사람 뭐라고 해요? 주체. 이거 뭐라고 해요? 대상. 이거 뭐라고 해요? 상황. 시적 상황. 그 다음에 화자의 뭐? 반응. 그래서 이거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라서 간략하게 치고 넘어갈게요. 이 골격을 잡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공팔수능이에요. 공팔수능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기 전이구나. 직전에 된 거죠 이제. 가보면 이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 이게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시인들이 유명해지고 나면 교수님 되잖아요. 어디 예대 같은 데 가서 교수님 되시지 아니면 뭐 공찬 같은데 배불적이에요 이제. 아, 옛날 시인 시절에는 나 잘생기고 막 젊고 막 돈 없을 때는 막 날카로운 시 쓰다가 배부른 교수 되고 뭐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이제 그랜저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이제 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뇌하는 시를 봤어요. 반성시.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해석하신 거죠. 보기. 이 사람이 지금 생활의 안정에 빠져가지고 시가 안 나옵니다. 그걸 반성한 시다라고 공파를 수정해줬어요. 자, 보여줘. 근데 21학년도 9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때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에서 경직된 사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라고? 이 시가 1959년에 쓰였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에 물러났으니까 딱 60일. 그러니까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김수영 시인이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는 시다라는 식으로 쓴 거죠. 그렇죠? 마치 독재를 비판하는 시처럼 썼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사회라고 얘기하면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일제랑 독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재를 비판하는 시처럼 보기를 준 거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니까요. 근데 기본적인 틀은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꿔요. 활자는 자유를 막 말하는데 나는 자유를 못 말하고 있어요. 이게 내가 생활이 너무 안정돼서 안 나오는 거라고 해석한 게 공팔수능이고 아니다. 이게 상황이 너무 독재사회라서 애들이 말을 함부로 못한다 라고 해석한 게 21학년도 9월이고 그럼 애들은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기본적인 골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놓고 나머지는 보기에 껴맞추면 돼요. 근데 이 보기가 전부 다까지는 아니지만 다수가 역사적 해석이에요. 역사적 해석 정확히 얘기하면 교과서용으로 바꾸면 반영론적 해석이죠. 반영론적 해석.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재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1959년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59년이잖아. 일제 시대야?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이제 한국사는 4년만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고3 말미에 이제 막 쳐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대부분의 현대시와 현대소설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건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지금 보기 좋잖아요. 근데 이 시대상이 뭔지 모르는데 나. 이승만 대통령은 모르는데. 애들 이름만 알아요? 뭐 세종대왕 다음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다음은 다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넘겨줘. 자, 내재적인 해석을 할 수 있은 다음에는 내재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거는 보통 이제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반영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흐름을 알아야 된다. 이 기본적인 흐름 엄청 중요하니까 중간에 잠깐 끊었다는 얘기하고 갈게요. 이를테면
1917년이 이제 최초 소설이죠. 그 무적이죠. 이광수 요정. 이때부터 1945년까지가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 쓰인 작품들 나오면 다 뭔 얘기 하겠어요? 물론 이제 순수시도 있어요. 순수시가 없냐? 아니죠. 순수서적을 노래할 시도 있는데 이쪽도 맞죠. 근데 이쪽은 이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45년에서 1950년 엄청 특이해요. 이때는 시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정답률이 뚝 떨어져요. 왜냐면 애들이 전형적으로 읽던 시랑 너무 다르고 광복은 이미 했죠. 근데 한국 핵이죠. 거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혼란기, 대혼란기. 그러니까 이때 시 보면 다 이래요. 아, 내가 어제까지 뭐 겨울이었는데 막 고통받고 있었는데 광명이 밝았어. 그럼 좋은 건가? 아, 근데 광명이 밝았다 그랬는데? 근데 또 뭔가 기다려. 다 이때요. 45년에서 50년까지 혼란기. 50년에서 53년. 6.25죠. 그러니까 60년대 소설 보면 이때를 배경으로 쓴 소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70년대,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배경이 어느 정도 다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고일반을 할 때 어쨌든 제 마음대로 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보통 고일을 제가 안 치니까. 얘들은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작품을 쫙 배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거나 내신은 또 극악한 짓을 해요. 그 짓이라고 얘기하면 좋아하겠구나. 극악한 걸 해요. 뭐 하냐면 보기를 안 주고도 외제적 해석을 물어봅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해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에이 설마 학원에서 뭐 틀린 얘기가 나오겠어. 나와요. 제가 이게 말하면 딱 학교가 특정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틀린 것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입안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말에는 그게 이렇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그 복수정답을 인정해버려요. 틀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학교가 기준이죠. 학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출제를 잘못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출제 잘 하시고 보통 그 단기간에 출제하는 건 보통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외제적 해석을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게 어쨌든 내신이다. 근데 평가원이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보기를 안 주고 물어보지는 않는다. 그럼 네가 여태까지 시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럼 소설은 뭐 하냐? 소설은 아까 그 역사적 해석 플러스 내재적 해석 하나만 할 수 있었는데 그 소설의 내재적 해석 하려고 오이디푸스 왕 얘기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 뭐 이야기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들은 얘기죠. 오이디푸스 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아빠가 왕이에요. 왕인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심판을 드는 거야. 얘는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할 운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얘 갖다 버려가. 그래가지고 신하가 버리러 갔는데 차가 애기니까 죽이지 못하고 다 던져주고 온 거죠. 스토리 뻔하죠. 얘가 누가 쫓아가서 길러요. 그리고 18세 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 모험을 합니다. 그 스핑크스의 3가지 퀴즈 있잖아요. 뭐죠? 아침에는 2발. 그렇죠. 아침에는 4발. 점심 때는 2발. 저녁 때는 3발. 좋습니다. 자, 스핑크스의 퀴즈를 푼 사람이 얘죠. 오이디푸스. 그래서 스핑크스가 부끄러워가지고 자살해버리죠. 그래서 스핑크스 퀴즈도 풀고 나서 여왕이랑 결혼해서 왕도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지내고 딸도 갖고 이러는데 갑자기 나라에 막 재앙이 닥치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이제 그리스 사람들 당연히 신하고 가려고 너희 나라에 좀 태교남 하나가 있다. 아빠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해야겠다. 누구냐? 봐봐. 뭐야? 모험을 하다가 진짜 성격 못된 노인네를 만났는데 귀족 노인네를 만났는데 미친 적이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키가 막 요새까지는 막 180몇이고 근육질에다가 멧돼지를 때리다 보니까 게다가 스핑크스 퀴즈 풍이니까 고학력자에다가 잘생긴 게 또 거의 차은국이고 그런 애. 영웅 애. 노인네 살짝 미치니까 이 노인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과부의 엄마랑 결혼을 한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니까 엄마는 바로 자살해버리고 이 사람은 두 눈을 찌르고 장인이 돼가지고 딸내미와 함께 그리스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이딴 스토리를 왜 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이게 수능함으로 좀 바꿔보자면 무슨 구조가 있을까요? 인간과 운명의 갈등이죠. 고대 그리스인들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운명한테 진다면 그거는 별 비극도 아니죠. 질만하지. 내가 뭐라고 운명을 이겨. 그런데 얘는 영웅이잖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사실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운명한테 어떻게 됐어요? 처참하게 박살났죠. 이건 인간과 운명이 발전해서 오이디푸스처럼 잘난 인간도
결국은 문명에게 노란화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대 그리스인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소설이 되는 거죠. 요것도 자주 나오는 갈등 구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사회의 갈등, 인간과 운명의 갈등. 그 다음에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좀 쉬운 얘기 갖고 왔는데 흥부와 놀부 얘기해볼까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흥부 놀부 얘기 알아 그러면 다 안다고 하죠. 그래서 흥부가 뭐 했는데 가난해요. 놀부가 뭐 했는데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나빠서 제비에게 혼나는 얘기죠.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애들이 이제 혼란을 주고 싶고 이런 걸 물어보죠. 근데 놀부와 흥부는 형제가 아닐까? 맞아요. 이것이 신분제 사회잖아요. 근데 왜 얘는 부자고 얘는 하지? 그러네요. 너 아까 얘 양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양반 아니죠? 뭐야? 놀부는 그 당시에 상품작물 같은 게 들어오면서 조선 후기에 담배나 이런 게 들어왔단 말이야. 담배, 고구마. 이거 판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상위 1% 농민이지. 부농. 얘는 몰락한 빈농이죠. 그러니까 꼴찌잖아. 그러니까 전통 농민들이 많았겠지. 아무래도 이 전통 농민들은 빈농이 돼서 쟤네들을 미웠겠죠. 이것도 회전수설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서민과 서민의 갈등. 서민과 서민의 갈등이 제일 빡세요. 뭐 재벌과 싸울 일은 없잖아요. 보통 내 옆자리에 있는 애랑 싸우지. 내가 차장이면 차장이랑 싸우죠. 그렇죠? 사원이랑 싸우지 않잖아요. 흥부가 놀부랑 싸우는 건 둘 다 서민이기 때문이야. 서민 대 서민의 갈등이고 농민 대 농민의 갈등이죠. 그 당시에 대부분 몰락한 전통 농민과 좀 약삭빠른 신흥 농민 간의 갈등이죠. 그러면 신흥 농민이 현실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불만은 어마무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설적 장치를 뭐 갖고 와요? 제비라는 장치를 갖고 와서 결국은 누가 벌을 줘요? 하늘이. 얘를 혼내주고 얘를 살려주죠. 그럼 이걸 읽는 사람들은 혹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죠? 나쁜 빈농, 신흥 농민들 자식들 다 몰락하게 돼 있죠. 재밌는 거는 이 소설에는 양반과는 싸우지도 않아요. 이게 서민과 서민의 갈등의 핵심적인 갈등 구조예요. 현대 소설은 뭐로 바뀌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무질서 서민이 되는 거죠. 거의 도시민이. 이쪽이 질서 서민이 되는 거죠. 열심히 살면 인생이 잘 돌아간다고 믿는 쪽. 그럼 인구 사상이 있는 사람들. 동네는 같죠. 그러니까 싸우면 돼요. 치열하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뭐 범죄자라고 하죠.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요? 졸라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이용당할 뿐인데. 그래서 이런 구매가 나왔어. 서민 대 서민의 갈등. 자, 이런 갈등 구조 하나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다 뭐가 간다고 치면 돼요. 시대상.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선지판정까지 하면 엔간하를 다 맞추겠죠. 다 제가 다루고자 하는 범위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수업고상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수업부터 쫙 설명하시는데 뭐저 수업 얘기대로 할 게 없고 사업지 그 돌방 9주 동안 소설가 29명이랑 그 다음에 41명을 다룹니다. 읽어주세요. 이게 첫 시간에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이게 뭐 여러 방식으로 돌려봤는데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30문항짜리 60분 모의고사를 돌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화장문이 15문항이 나오거든요. 좀 쓸데없어서 빼버려요. 장문은 쓸 게 있어요. 내신할 때. 내신 공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제가 다루는 범위는 아니니까. 문항만으로, 그것도 현대 문항만으로 60분, 30문항 돌립니다. 이게 첫날 애가 오면 이제 바로 푸는 모의고사인데요. 김소월, 264 묶여있는 거 보니까 무슨 시대예요, 지금? 일제시대죠? 17년, 24년, 31년, 33년 수록이네요. 무슨 시대예요? 일제시대죠. 요 세트 쫙 돌고 나면 일제시대 끝나죠. 일제시대의 대표적인 작품들 쭉 뽑아가지고 모의고사로 돌리고 시대상 설명하고 시대상 한 번에 설명이 편하잖아요. 아니 여기는 현대시대 이거 막 1990년대 막 변해버린 모양 뭐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막 일제 얘기하고 이러면 좀 개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대상을 통일시켜가지고 모의고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봅니다. 언제까지? 1920년대부터 1910년대는 그 1917년에 우정밖에 없으니까 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래서 2000년대까지 가려면 구조는 해야 되더라고요. 구조. 하면 2000년까지 끝납니다.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이렇게 구성하면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는 질문이 너 왜 현대만 하냐? 현대문화만 하냐? 애들 내신에 고전문학도 나오는데 고전문학은 언제 하면 되냐면 내신 기간에 하면 돼요. 아니 3월부터 뭐예요? 애들 놀고 앉아요. 근데 하면 돼요.
이거 내용이 있다. 근데 제가 내용 공부하는 거 싫다고 했죠. 내용 공부만 치니까 애가 빡대 가돼서 뭔가 돼서 네. 마지막에 그 방에 좋다는 과일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뭐 찾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죄송한 거잖아요. 안 되니까 내용 공부만 하면 남이 다 씹어먹어가지고 얘들이 문학을 뭐라고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문학을 거의 암기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문학 잡사 같은 거 보면 밑줄 쫙 그려져 있고 막 내용 설명해주고 애 막 날개까지 쓰고 비껴 쓰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얘가 문학 잘 풀어요? 못 풀잖아. 왜? 문학을 해석하는 뭐가 안 되니까. 능력. 뭐가 안 되니까. 독해가 안 되니까. 독해가 되는 애들도 시험 보면 발리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판정. 그래서 딱 두 개 가르친다. 독해와 판정. 초점을 또 어디다 두고 있다? 주로. 판정. 판정. 독해는 딱 기본만 연습시키고 판정하는 거. 기본 능력을 길러놓으면 애가 내신 기간에 학교 이제 찢어질 거 아니에요. 학교가 찢어지면 그 학교 작품들을 공부해가지고 딸딸 배우는 건 3월부터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와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리게 하게 돼요. 근데 방학 기간이 아니면 얘가 독해 능력을 기른다던가 문제 풀이에서 판정 능력을 기른다던가 할 시간은 없습니다. 학기 중에 이걸 길러요? 없어요. 언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연습하고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 풀고 바로 세트로 리뷰 보고 그 다음에 문제 줘요. Q&A 하고 이러고요. 뭐 간략한 얘기인데 수업은 현장 전체 출석자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선물이 좀 특이해요. 특수한 선물이 있습니다. 자, 결석자는 사이버 녹화하고 그거 안 됩니다. 그 현장 보관 그거 안 되죠. 그냥 결석할 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에너지가 없어 제가. 제가 이거만 하는 게 로스쿨 가고 있는데 그 로스쿨. 지금 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 몸을 갈아놓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얘들 뭐 결석자 보강 이런 것까지 한다 그러면 저 출발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이버 녹강으로 보강한다. 의무 클리닉 없습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오지 말고요. 신청자만 수업하면 제 조교들과 제가 수업 전에 돌립니다. 애를.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애를 닦는 건 잘하겠죠. 들을 먹는 것도 잘해요. 근데 잘하는데 얘 단과니까 단과 스타일로 들을 먹겠다. 근데 단과 스타일로 들을 먹으면 저 혼자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싼 돈 주고 고객 예약을 모셔놨습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랑 셋이 할 거고 빵꾸라는 걸 다 어쨌든 메꿔서 지금 나간 범위는 메꿀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마지막 한 시간은 거의 Q&A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로 나오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돌리다 보면 그거 치는 데 쓸 거고 수업 수업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딱 부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카톡 질감 열어놓습니다. 그 번호도 드리고요. 저희 아예 그냥 질감용 번호니까 거기 전화하셔도 새벽에 안 받으니까 전화해도 돼요.